네, 네이버에서 산업 및 정책 연구를 맡고 있는 아젠다 리서치의 송대섭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제 이상욱, 천연득, 김상규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새로운 관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부족한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AI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상황과 관점, 좀 사례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이제 해당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는 2020년 10월에 이제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고, 2021년 5월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초대 규모 AI 하이퍼 클로바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 리서치는 이제 초대 규모 AI인 하이퍼 클로바에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클로바 조직과 함께 이제 고민하면서 다양한 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이버의 노력은 크게 기술적 측면과 윤리 및 정책적 측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는 AI 윤리 및 정책 측면에서 이제 좀 살펴보면 네이버는 2021년에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함께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발표를 했고, 해당 원칙을 이제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해가는 기업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이제 사피와의 협업을 통해서 만든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전문하고 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5개 조항은 첫 번째 사람을 위한 AI 개발, 두 번째 다양성의 존중, 세 번째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그리고 네 번째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다섯 번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 준칙 곳곳에는 네이버가 AI를 바라보는 관점과 네이버의 이제 기업 철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 첫 번째 조항에서는 AI 개발과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간 중심의 가치, 사람을 위한 AI라는 점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에는 AI 개발과 이용에 있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AI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지만 세상의 다른 모든 것처럼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을 이제 꼽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클로바 케어콜은 코로나19 증상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로 시작이 됐는데, 클로바 케어콜은 지금 코로나가 끝났지만 2020년 3월부터 2년여간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1,800건 그리고 총 130만 건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업무를 도와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방역 지원을 돕는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가 종료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클로바 케어콜은 현재 중장년 및 1인 가구의 안부를 체크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정서적인 케어를 돕는 서비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 1, 2회 안부 전화를 걸어서 식사, 수면, 외출 같은 주제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어르신의 답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이제 통화가 되지 않거나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은 담당 공무원분들에게 이제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로바 케어콜은 2021년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 전국 70여 곳의 이제 지자체나 의료복지기관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건강에 관한 문제 서비스인 만큼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전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안에 관련 우려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서비스가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난달에 해운대구가
클로버 케어콜 이용자 4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서비스 이용자의 72%가 혼자 사시는 이제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고 응답자의 86%가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이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클로버 케어콜은 뭐 AI가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로서 어떻게 사람과 공존하면서 일상의 업무를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버 케어콜 사례 외에도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제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고, 이를 위해서 네이버 AI 윤리 자문 프로세스라는 걸 저희는 체크라고 부르는데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크 프로세스는 네이버 AI 서비스의 사용자를 위한 인간 중심의 가치를 부여하는, 즉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일방적인 점검이 아니라 외부 영향을 고려해서 이제 현실적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구체화시키고 자연스럽게 기업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네이버 얘기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이버는 네이버 구성원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사용자 역시 이제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열어준 기회와 가능성을 사용자와 함께 경험하고 사용자와 협력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좀 더 사회적 요구와 더욱 조화를 이루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과 경험이 단순히 한 기업의 자산으로 남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산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고민과 경험을 담은 네이버 사피 AI 리포트를 이제 발간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이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제 앞으로도 AI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이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대섭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을 소개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네이버라는 회사에 굉장히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발전에 네이버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는 우리 한국의 그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시민들의 높은 그런 그 정보통신 기술의 적응도에 또 신세를 진 바도 크죠. 그래서 지금 송대엽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항상 공익성과 공공성을 생각해야 될 거고, 특히 그 인공지능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늘 최현득 선생님이 ELSA 센터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이버에서 좀 ELSA 센터에도 왕창 좀 지원도 하시고 우리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선한 영향력을 높이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한국윤리학회 그리고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회장을 겸하고 계시는 변순영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리하고 인공지능 윤리를 연구하는 윤리학자로서 이런 윤리에 대한 토론회 장에 초대돼서 좋은 강의도 발표도 듣고 또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이게 지정 토론이 없고, 그래서 세 분의 발표 중에서 일단 두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토론문은 두 분의 발표에 대한 걸 중심으로 작성을 했고요. 우리 신 교수님 발표 들으니까 갑자기 들은 의문도 하나 있어서 신 교수님에게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먼저 그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이상욱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우리 이상욱 교수님 워낙 이쪽에 이제 해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그 첫 번째에서 이제 그 인간 중심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게 이게 인간 중심적 사고하고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는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다가 자칫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로 흘러가 버릴 위험성이 항상 있다. 아까 우리 송대섭 리더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을 위한 서비스다라는 항목으로 개발이 된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서비스지만 그것이 합쳐졌을 경우에 오히려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이제 케어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우리 생각될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에서 굳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그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감시나 이런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변하지 않기 위한 사회적 노력, 기업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와 맥락에서 이제 휴먼 인 더 루프하고 휴먼 언 오버 더 루프에서 이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도 역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이게 이제 개발자의 입장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또 관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만들 때도 그랬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만들 때도 그랬고 로봇형 윤리 가이드라인 만들 때도 늘 보면 윤리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 자체에서 일단은 기업은 반대해요. 왜냐하면 왜 규제를 벌써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규제가 아니라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윤리 가이드라인이지만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규제로 들어와서 기업의 목을 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좀 먼저 활동할 수 있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늘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개발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학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사실 윤리학자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운 개념인데 윤리 인증 제도가 있고요. 윤리 표준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윤리 영향 평가라고 하는 요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I 윤리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키스디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초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AI는 범죄자더라고요. 그 평가 리스트를 보면 AI가 인간 사회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쫙 체크하게만 되어 있어서 이게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평가돼야 될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윤리 영향 평가에서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사유이긴 하겠지만 AI가 미치는 영향의 윤리적 측면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AI 윤리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AI 기술이 인간의 행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식의 이런 긍부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윤리 영향 평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AI 서비스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정성 지표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량 지표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지표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윤리 영향 평가에서 이 지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발표자께서 그 논의 끝 부분에 이제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 전통적인 인포먼트 컨센트 고지후 동의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이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어려움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입장,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옵트인보다는 옵트아웃의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때 저희도 이제 윤리 데이터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보면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런 학습 데이터의 가능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를 이거를 써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옵트아웃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랬을 경우에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의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야, 그러니까 사적 데이터와 사적 데이터의 공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그 기준
정부의 정책상의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인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물론 이제 그 샌드 법안을 통해서 그게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 하여튼 그 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사다리 걷어차기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개발 과정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윤리적인 숙고와 규제까지 같이 가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다리 걷어차기 후발 기업들이 적어도 개발할 동안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이제 천연두 교수님의 발표에서 이제 그 AI의 바람직한 개발 사용과,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개발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허용될 수 없는 걸 구분하고 그 이유를 고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허용될 수 없는 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그 아까 이제 그 위행복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행복 이사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내용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에 대한 진위 판별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전혀 틀린 답을 가지고 와서 숙제로 내밀어요. 이게 옳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래서 저는 길들인다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검증해 본다는 표현이 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아웃풋에 대한 검증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진입 판단 혹은 가치 판단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는 보통은 이제 그 explicable AI, 설명 가능한 AI, 설명 가능성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천 교수님께서 이제 다시 여기에 해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오셨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학문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 자연과학은 설명하고 정신과학은 이해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 해명이라고 하는 게 설명에다가 플러스 기술 외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서 그거를 아마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AI에서 우리가 과연 해명 가능성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천 교수님 발표에 대한 의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신상 교수님 발표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였고 저도 그 내용에 다 동의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아까 이제 2대 규범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2대 규범이라는 게 2000년 전에도 2대 규범도 있었고 지금도 2대 규범이 있을 거고, 인공지능 시대에 분명히 2대 규범이 있을 거라면 분명히 변하지 않는 2대 규범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러나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혹시 윤리 규범, 일에 대한 규범이 있을까요? 또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제가 궁금증이 많아서 토론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진행할 때 안타까운 거는 준비하신 분들, 토론이든 발표든 준비하신 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조금 한 10분 정도 늦게 점심을 시작하기로 하고요. 우선 변순영 선생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세 분 우선 순서대로 이상욱 선생님부터 좀 대답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다리 걷어차기의적 측면이 있으니까 윤리적인 대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을 리가 없고요. 그보다는 어떤 거냐면 윤리적인 그 방식으로 AI를 설계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EU나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엄청나게 많이 동원해야 돼서 엄청난 서류를 만드는 게 EU가 요구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편향이나 그런 것이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 표준들을 만들어서 그걸
그 테스트를 통과한 데이터만 사용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인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확실히 빅텍들 애플이나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처럼 이미 그런 데이터 처리 비용들을 윤리적 처리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거기서 데이터를 사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적 논의에서 주로 얘기되는 얘기는 당연히 AI는 윤리적으로 만들고 윤리적으로 사용돼야 되지만 그것을 그 윤리성들을 실천하는 방식들을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특정 국가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훨씬 국제적으로 평등하고 그다음에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거고 저도 그 입장을 지지합니다. 네. 예, 그 토론 감사드리고요.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길들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예, 그 더 좋은 비유가 있으면 당연히 채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요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건데 그 아웃풋 검증해야죠. 근데 그 뭘 검증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아웃풋만 검증할 거냐, 그 설계 단계부터 트레이닝할 그 모든 전 과정에 대한 이제 슈퍼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해명 설명은 좀 복잡한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익스플리카빌리티 해명 가능성은 이제 플로리드가 제안해가지고 사실 이유 문건에 막 등장하게 된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적 차원이 있고 하나는 윤리적 차원이 있는 건데 인식 차원에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윤리적으로는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책무성이라고 번역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어카운터빌리티 아니 익스플리카빌리티 해명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이제 기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일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제 개념은 아니고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 일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 레이버, 워커, 액션이고 우리말로 뭐 노동, 작업, 뭐 행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 보통 오늘날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뭐 자기 일에 만족을 하면서 자기 충족감을 느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생계를 위해서 하죠. 그랬을 때 그게 사실은 그 아렌트가 말하는 의미의 노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보다는 조금 더 진보한 아렌트의 표현의 워크라든지 액션인데요. 그랬을 때 저는 뭐 일의 본질이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미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보다는 뭔가 어떤 사회적인 기여라든지 자신의 어떤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아렌트 개념이죠. 워크라든지 그 아렌트가 말하는 액션은 굉장히 정치적 개념이거든요. 정치적 활동이거든요. 우리 정치적 참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직업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의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세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현준 선생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연합 사무총장 이현준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초청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저는 대단한 영광이라서 생각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 5분은 학문적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은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동감 넘치는 체험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성장했고 페이스북이 2년 4개월, 인스타그램이 11개월, 챗GPT가 40일 만에 성장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시간에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UN 보고서 2050 책을 읽어보면 향후 10년 이내에 직업이 2분의 1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 일환입니다. 지식은 인공지능 AI에게 맡기고 이제는 인성과 사회성 교육이 주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그 인공지능 시대에 저음해서
사람 중심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한학교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 TV를 통해서 TV만 틀면은 묻지마 살인 사건들, 또 툭하면 쌍욕하는 사건들, 또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째려본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때리는 사건들, 또한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돌차기를 해서 연약한 여성을 짓밟아버리는 사건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야 이놈 무적같이 생겼네, 무적 스크를 만들어서 비행청소년이 되었던 사건들, 또한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가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서 그 아이가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물을 남겨서 학부모가 알게 된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의 인공지능이 낳은 사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의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학문은 이제 AI가 이제 맡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디지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칭찬 톡톡이라는 교재를 하나 만들고, 또한 필기통이라는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물을 잠시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교에 다니면 아이들은 퇴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학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학교장이 절차에 의해서 퇴학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강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퇴학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또 다른 휴학을 하게 되고, 1차 시 인성교육의 추진 배경 및 근거입니다. 이것이 잠깐만 이것이 지금 친야 톡톡인데요. 칭찬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사회가 밝아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딩으로 해가지고 3.0 퍼블릭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선생님이 아직까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체험하고 기록하고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제가 다듬고 체험하고 느낀 점을 여기에서 다듬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준 생명의 은인에게 매일같이 절하는 겁니다. 절을 하면서 오늘은 팔을 주물게 하고 어깨를 주물게 하고 다리를 주물게 하고 발을 씻겨서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편지까지 앨범을 만들어서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시죠. 잠깐만 맛보기 보시죠. 그게 노래하고 그거만 틀어주세요. 그거. 음악 들으세요. 이 음악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인생이 좋았으면 하겠습니다. 아주 노초파남보 서로 다른 색깔이 모여 아름다운 빛 무지개로 빛듯이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얼굴이 모여.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6부작을 만드는데요. 칭찬 톡톡 릴레이. 그거 한번 잠깐 보자. 조금만 맛보기 보여주시죠. 6부작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장르들을 통해 가지고 인성이 좋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또한 이거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용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용도 또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마치도록 하고, 정말 이 자리가 정말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이게 좀 널리 알려져 가지고 우리 이 나라가 교육 강국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이사님께서 좀 힘을 써 주신다면은 인문학도 우리나라가 선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성은 또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가치가 세상을 제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제도가 또 사람의 생각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진행을 잘 못했습니다. 이걸로 제 진행은 마치고요. 김은지 보좌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과 발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주최자이신 국회의원 권은희 의원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한 폐회가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을 고민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주신 까다로운 쟁점들 중에 쟁점 1, 2 관련해 가지고요. 동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프라이버시냐, 아니면 빅데이터 공익적 보호인가.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 그 상거래에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했을 때, 그때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부분이었다면 AI 시대에서는 그게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동의 유지는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공익적 사용을 중심을 두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그렇게 제도화가 바뀔 것 같고, 그 상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논할 때 미국과 EU의 이 두 가지 흐름이 여기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그걸 한번 경험을 하고 이제 미국과 EU가 이걸 제도화할 때 우리의 어떤 그 윤리와 관련된 제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이 유럽과 이 제도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있고, 그래서 관련된 이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비용 효율적으로 윤리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저도 이게 답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발제 토론해 주신 전문가들과 좀 더 긴밀하게 단기적으로 좀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 교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방향의 연구죠. 기술 자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하고 그 이후에 그 해석 가능성, 설명 가능성을 주는 방향하고에 대한 방향성인데, 저는 기술 자체의 투명성은 최소한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술적 장치 이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사전 사후의 어떤 그 이해 가능성, 그리고 설명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인프라를 가져서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 사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 관련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특히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 교수님이나 우리 그 네이버, 그리고 우리 인성교육 쪽에서는 이게 좀 더 넓게 보셔가지고 이 AI가 우리 사회와의 관계 설정을 향후에 그럼 어떻게 관계가 변해갈 것이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이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 당 차원의 정치적 정책적 그런 그 논의가 함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신 그 관점의 변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서 좀 정책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변순영 토론자 분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윤리 영향 평가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늘 이게 뒤따라가는 거였다면 AI는 그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시기를 앞당겨야 저희들이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이 됐고 마찬가지로 변 교수님과도 이후에 좀 심도 깊게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 전문가의 정말 시적절한 그런 말씀들 듣고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모든 대처에 조금씩 정치권이 늦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늦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좀 한 발 앞서서 좀 준비해 보자라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은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